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글로벌 성역력에 맞서는 성경적 가치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원래 제가 10월 5주차에 이제 이 강의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이렇게 일정을 앞당겨서 연속으로 2주를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또 흔쾌히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해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신 우리 성도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강론에 해당하는 주제를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가 이미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지으셨는데 코끼리는 코끼리답게, 개는 개답게, 오리는 오리답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사실 인간의 존엄성은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만물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최근에 AI라든지 동물 인권 등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들의 인권이 너무 중요한데 사람의 인권을 이들보다 어떻게 우위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철학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정한 법규와 세상의 관점으로는 사람의 인권이 그 어떤 다른 만물들의 인권보다 그 우위에 있다고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학문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이 불가한 것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가능하고 당연하게 그냥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인권은 사람의 인권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질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가진 방법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상의 노력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시기와 재료를 모두 달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흙으로 지으셨고 여자는 그 남자의 뼈로 만드셨어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함에 있어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동등하게 되십니다. 여기에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거죠. 주님의 자녀됨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존재,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천하 만민이 동일하게 오로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순기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점,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별을 두셨어요. 분명히 분별을 하셨어요. 그의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 기능적인 그 질서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사실 이런 것까지 굳이 말씀을 드려야 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좀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악한 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에 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나라이고 남녀 차별이 존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타고난 그 성별이나
또 우리 자녀들의 성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중에는 가끔 아유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나 큰일 했을 텐데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각자 타고난 성별에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 타고난 성별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고 교육해야 한다는 걸 뜻하진 않습니다.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리적인 성별을 잘 인지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남녀를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람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남자와 여자 성별에만 있진 않잖아요. 되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분류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굳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황인종, 백인종 뭐 이렇게 창조하셨어. 마른 자, 뚱뚱한 자 이렇게 창조하셨어.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성경이 전하는 사람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분별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능적으로 이게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어서 각 사람들이 모두가 각 직업들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직업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직업과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자와 남자의 기능적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 차이점을 없애려는 그 시도는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녀 사이에는 그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염색체, 뼈, 근육, 호르몬, 유전자, 뇌 모두 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라는 그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이제 좀 일부분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이 염색체인데요. 하나님은 염색체라는 그걸 통해서 남자에게는 남자임을 또 여자에게는 여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식을 각 사람의 신체에 뚜렷하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고도의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원리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염색체가 다르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결정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이걸 기준으로 다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우리 생물 시간으로 돌아가 볼 거예요. 중학교 시절에. 기억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총 23쌍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22개까지는 상염색체라고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23번째 요 염색체가 이 한 쌍이 성별을 결정하는 성염색체예요. 그러니까 이 한 쌍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는 거고 다르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부르기 쉽게 성염색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여성은 XX 똑같은 동형 염색체이고 남성은 XY 이형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남녀의 차이는 염색체의 차이는 언제 결정이 될까요? 간혹 가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임신 초기에는 분명히 이게 딸이었거든요.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아들이래요.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엄마에게 이 XX 여자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XX 염색체가 있고 아빠에게 XY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게서 X 하나를 가져오고 유전적으로 아빠에게서 X나 Y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조합을 통해서 성별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남녀 성별의 결정은 엄마 뱃속에서 수정되는 순간 결정이 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 Y 염색체가 남성의 성적 특성과 발달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가끔 아주 드물게 이런 간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게 성염색체 기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사실 성염색체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게 뭐 제3의 제4의 그 이외의 다른 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간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접할 기회도 별로 없고 이거에 대해서 뭐 관심도 별로 없고 사실 지식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별 전환을 옹호하고 또 성별음, 젠더, 스펙트럼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오는 게 이거예요. 이 간성. 정말 세상에 몇 되지도 않는 이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그봐 생물학적으로도 남자, 여자 두 가지로만 분류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다양한 성별이 존재하잖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좀 생물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터너 증후군, 자꾸 승리가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어요 앞에서. 네, 근데 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주디스 버틀러 같은 사람들이 이게 다른 성별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요거를 그 사이에 막 계속 넣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의학자들에 의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강하게 부정이 되고 있는데 제3의 성별이 아니라 그냥 아주 낮은 확률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선천적인 어떤 기형의 일종으로 모호한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성염색체의 이상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 이외의 원인도 있는데 성염색체의 기형으로 관련돼서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X 하나만 존재하는 게 원래 X가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가 터너 증후군인데 이게 Y가 되게 강력한 남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X 하나만 있어도 Y가 없기 때문에 여성이에요. 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는 XXY, 좀 X가 되게 여러 개가 있다던가 XXYY 막 이런 식으로 좀 그게 되게 많은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런데 Y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남성적인 특징이 발현되기 때문에 남성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 특징을 보면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외형은 여성이에요. 좀 키가 작고 이런 여성이래요. 그런데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난소가 좀 제대로 발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성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또 기술이 발달이 돼서 성인 때 이 터너 증후군 여성에게 호르몬을 투여하는 경우에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엄연히 여성이죠. 출산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 남성 같은 경우에는 X가 좀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여성성이 또 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좀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피부가 되게 좋고 하얗고 팔다리가 길고 가늘고 약간 꽃미남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또 신체적으로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 남성들이 그 환자 일부가 사춘기 시절에 남자 동성애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자체가 동성애를 일으키는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거나 그 자체가 생물학적인 요인이 되는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외모나 이런 신체적인 특성이 다른 또래 남자친구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성적인 혼란이 이 친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동성애적인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 남성들 중에는 자기가 이건지 모르고 성장을 하고 결혼도 한대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불임이에요. 그래서 불임 클리닉에 왔다가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생물학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뭐 제3의 성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엄연히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천적인 그 성기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별의 차이를 가르침에 있어서 남녀의 생식기 차이만을 놓고 가르치고 그 명칭을 정확하게 가르친다 이런 걸로 끝나는 교육이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 염색체, 그 모든 그 차이점을 다 설명해내는 그 염색체의 차이는 간과해버리고 생식기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떼내면, 이것만 바꾸면 성별이 바뀔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게 한다던가 또 너무 고도의 그런 좀 이렇게 자극적인 이미지를 아이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성적인 호기심만 부추기는 그런 악영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염색체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마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게 뭐냐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포마다 얜 남자야, 얜 여자 이거를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그럼 이 세포가 도대체 몇 개냐? 학자들마다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그 세포의 작은 부피를 가지고 사람의 그 몸무게랑 키를 가지고 부피를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최소 37조 개에서 많게는 100조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37조 개가 몇 개인지 뭐 상상이나 가세요.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30조? 이런 숫자를 맞닥뜨린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마다 남자, 여자 다 새겨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을 한들 이 세포 속에 있는 그 모든 그 현대체를 다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별을 바꿀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남자랑 여자 당연히 바꿀 수 있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생명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막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정말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그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또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자꾸 깨닫게 되는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그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과 좀 상충된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시기보다는 내가 정말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봐야겠다. 좀 이렇게 전환하시는, 그렇게 좀 생각을, 기준을 가지고 좀 전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인데요. 하나님은 성염색체뿐만 아니라 유전자에도 남자와 여자의 그 표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거 유전자를.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막 옛날에 밝혀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2017년에 와서야 이 유전자들이, 사람들이 그 의학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이거를 분리해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만 개의 단백질 그 유전자를 막 분석을 했대요. 그런데 남녀가 같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남자냐 여자냐의 차이에 따라서 여기 6,500개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활동을 보이는 6,500개의 유전자가 존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에 따라서 피부 조직, 체모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고 해요. 남녀 간의 유전자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역시나 밝혀내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다르다는 것만 확인한 거예요. 지금 과학기술의 수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유전자의 차이가 근데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되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난 걸 아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의 차이가 질병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심사평가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심 질병을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ADHD라는 질병은 10대에서 뭐 20대 소아청소년들 남자 사이에서 좀 많은데, 보면 여기 보면은 남자랑 여자랑 거의 10명 중에 8명이 남자가 이 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근데 전문가들이 남녀의 유전자 차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뇌과학에서 이제 좀 밝혀낸 건데, 남성과 여성이 주로 겪는 정신질환도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좀 뭔가 반사회적인 장애라든지 약물 남용 이런 정신질환들을 주로 겪는 반면에 여성들은 우울이나 불안 등을 주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연구진은 성별에 따라 이렇게 주로 겪는 질환이 다르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의학적으로 다른 치료와 다른 예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또 생물학적인 차이로 세포 수준에서도 되게 차이가 존재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성별에 따라서 그 세포의 나노 입자에서 흡수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노 입자를 통해서 약물이 근데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약물을 처방을 해서 동일한 약물을 먹더라도 거기에 대한 효과나 그런 부작용들이 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성별 차이에 따라서 이거를 다르게
처방을 해야 되고 그 용량을 다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진단법, 동일한 용법을 이렇게 처방을 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여러 차례 기사로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동일한 질환이라도 그 원인, 증상, 치료법, 예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질환별로 똑같은 질환이잖아요. 위식도 역류 질환, 소화불량, 뇌혈관 질환, 협심증, 편두통인데 어떤 그 성별에서 더 많이 나오냐 이것도 다르지만 이게 또 어떤 증상이 나오는 것도 되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997년에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미국에서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켰던 그 약물 10개를 퇴출을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8개에서 그 약물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 여자들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나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사고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미국 그 보건당국에서 여성의 약을 남성보다 절반 용량으로 처방을 해라 그런 내리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신약 개발 임상 단계에서 이 성차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컷과 암컷쥐를 구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동물에서 있어서도 암컷과 수컷, 성별의 차이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녀의 차이에 맞게 그 진단과 치료를 달리해야 된다는 게 성차의학이라는 건데요. 정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신체적 차이조차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생물학적인 신체의 차이조차도 사회적인 문화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쳐지는 것이고 학습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말 그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사상가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런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90년대 중반에만 해도 이런 성차 이야기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인문학에서는 남녀의 근본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차이를 막 지워나가는 노력을 한참 하는 그 30년 동안, 최근 30년 동안에 오히려 생명과학이라든지 의학적인 그런 분야에서는 성별에 따라 의학적이거나 약학적인 그런 적용을 달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대해서 이전에 미처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속속 발견되는 거는 이런 모습을 접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그 큰 하나님을 재단하고 제안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짓인지 정말 깨닫게 됩니다. 네, 시편 기자는 우리를 지으시되 그 내장까지 지으신, 직접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장기까지도 그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통계들이 사실 이거를 봤을 때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말씀인데도.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 장기들을 연구를 해보니 정말 다르더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떠듬떠듬 막 코끼리를 짚어가면서 코끼리가 어떤 존재인지 막 상상을 해가고 알아가는 그런 장님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막 떠듬떠듬 막 이렇게 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같은 동일한 체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해보면 통상 남자들이 좀 더 간이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남자들이 간 큰 짓을 하는 걸까요? 네, 그런데 이 간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간의 총 기능과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뭐 알코올 해독 능력의 차이로도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조건이면 남자가 여자보다 좀 술이 더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심장학회 학술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남녀 간의 그 술을 마실 때 소주 4잔 정도 이상을 마신 남자와 여자를 비교한 거인데 그렇게 마셨을 경우에 마시지 않은 사람과 그 심장 질환이 발생할 뇌졸중이나 관상동맥 질환에 의해서 사망률이 얼마나 더 차이가 나나를 연구를 한 건데 남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술을 마신 사람이 안 마신 사람보다 48% 정도 이 사망률이 높대요.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이 사망률 차이가 92%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여자들에게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뭐 건강조사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저위험 알코올 섭취량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고위험군으로 알코올 중독 내지는 알코올 섭취 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남자는 하루 4잔이에요, 기준이. 근데 여자는 하루 2잔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차이를 그렇게 둔다고 해서 그 조사지를 봤을 때 왜 남녀 차별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아니 남자보다 여자가 주량 센 여자 얼마든지 있어요라고 말하는 분들 꼭 계시고 남자인데도 술 못 마시는 사람 있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 통상적인 경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좀 상당 부분 그 비율을 차지하는 그 장기 기관이 바로 소화기관일 텐데요. 이 소화기관의 효율도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화불량 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그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1.5배가 더 많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그룹에 따라서는 그 특성에 따라서 이 차이가 안 나는 집단도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이렇게 소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결과는 되게 많은데 여자가 남성보다 소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는 아직 없거든요. 그걸로 볼 때도 이 소화력의 차이가 남자와 여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이것으로 인해서 뭐 밤을 먹는 속도라든지 식사량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차이점들이 사실은 그 연쇄적으로 다 사회적인 모든 것들의 그런 차이점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5번째는 호르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수정됨과 동시에 고유의 그 성염색체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됩니다. 이 고유의 성염색체가 태아의 발생 초기에 남자는 이제 정소를 생산해내고 여자는 난소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소에서 이제 뭐 정자라든지 또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특징들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2차 성징으로 다르게 남자와 여자가 발현이 되고 그 이후에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고 여자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의 대표 주자인 테스토스테론을 더 많이 생성을 해내고 여자인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을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 특징이 보면은 되게 결정을 빨리 하고 뭔가 이렇게 확신을 빨리 가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막 생기게 하고 의욕적이고 활기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막 한시도 남자애들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있으면서 약간 그 테스토스테론 특징이 약간 이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막 좀 나대고 싶고 막 움직이고 싶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기, 갱년기 이후의 남성들의 경우에 뭔가 예민해지고 가감하게 결정을 못 한다던가 뭐 막연한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년기 남성들의 그런 우울증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서 실제로 이런 남성들의 우울증 치료제로 이런 그 남성 호르몬 제제를 처방한다고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남성들의 순발력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잠깐 그냥 재미있는 짧은 영상을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John, don't hit him towards the swing. Or Stella. Stella! 한 손에 애기를 안고 있는데 또 애기를 이렇게 잡아내는 다른 거 하다가 잡아내는.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빠의 초능력이란 제목으로 인터넷에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아기들 어릴 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짚다가 애를 오히려 더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남자와 여자 이 순발력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호르몬의 대표 주자는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건데요. 이 에스트로겐은 사춘기 무렵에 그 많은 양이 분비돼서 여자의 2차 성징을 이끕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여자는 이제
남성보다 피하 지방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면 여자들이 살찌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신 임신을 할 수 있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트로겐 덕분에 남자들보다 피부 조직이 훨씬 더 부드러워서 피부결도 부드럽고 또 노화도 훨씬 더 나중에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갔을 때 여자가 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 수치가 극에 달하는 그 시기에 이제 배란기의 여자의 얼굴과 그렇지 않은 시기에 이제 좀 그 수치가 떨어졌을 때 차이인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여줬더니 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는 시기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이게 분비할 때는 얼굴도 예뻐지고 더 매력적으로 바뀌는 반면에 이게 또 떨어지는 순간에는 그 우리의 기분을 관장하는 세로토닌이랑 도파민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근데 걔네도 수치가 같이 감소를 한대요. 그래서 왜 생리전 증후군에 막 여자들 도벽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호르몬의 차이로 남녀의 신체적 조건은 모든 차이가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키와 몸무게를 가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육은 무려 남성이 45%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필수 지방은 더 적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근육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의 그 노쇠 정도를 측정할 때 근력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력을 체크하는 건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몸을 다 써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대안으로 사용하는 게 이 소나기 힘을 체크하는 악력 테스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력의 상태로 신체 전체의 그 근육의 노쇠 정도를, 손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성의 악력이 가장 센 시기는 30대, 40대. 근데 그 수치가 30.5죠. 30.5kg까지 이제 여자가 소나기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한번 보세요. 10대 아이들만 빼면 70대 노인도 우리가 힘으로 못 당하는 거예요. 힘이 가장 셌을 때. 그러니까 이 차이를, 정말 힘의 차이를 그냥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이거 역시도 장미라는 어떻습니까?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건 진짜 되게 극단적인 예외잖아요. 그런 건 우리 보지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소방공무원 체력 시험평가 기준표거든요. 이 점수표만 봐도 좀 수치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 남녀의 근육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방 공무원의 그 직무를 보면 되게 위기 상황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들과 그 재산을 구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체력 그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점수에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체력 테스트를 6가지 악력, 배근력, 뭐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오래 달리기 이런 6가지 항목을 보고 각각의 10점이 만점이에요. 그래서 60점이 가장 높은 점수고 그중에서 30점을 넘어야 이 체력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별이나 나이, 학력, 그리고 경력 등과 상관없이 오직 실력으로 그 점수 탁탁탁탁 매겨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사실은 여자 소방직이 됐든 남자 소방직이 됐든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본인데 아주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파트에 있어서는 여자는 아예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이 소방 공무원들이 그 왜 불 끌어갈 때 입는 그 장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옷. 그게 25kg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여성들은 그거 입고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입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 들어가서 의식을 잃은 막 그 사람들을 막 구조해내야 되는 일을 사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을 아예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일부 종목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남자의 최하위 점수만 맞아도 여자한테는 최상권이에요. 만점 이상의 점수입니다. 그만큼 이게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자는 열등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거기 채용해야 돼. 이거 채용해서 형평성이 어긋나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자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하기 힘든 일이 있고 불리한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자들은 상담하는 능력이 있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여성들이 얼마든지 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차이를 무조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평등해, 무조건 똑같이 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히려 여성에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남자 선수인지 여자 선수인지를 결정하고 트랜스젠더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던 그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그 결정이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미국 여자 축구팀은요, 월드컵을 가면 늘 1등이에요. 정말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중학생 그 축구팀하고 친선 경기에서 완전 완패를 했어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남자와 여자의 악력 차이만 봐도 우리는 이미 아무리 힘이 세도 70대 노인을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중학생 아이들을 감당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왼쪽에 보면 이게 실제로 그때 뛰었던 그 미국 여자 선수들하고 중학생 선수들이래요. 벌써 눈으로 딱 봐도 체격적인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그 체력적인 차이를 비교한 표인데요. 여기 100% 동등선이 남자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유산소라든지 상체 근력, 하체 근력, 근지 근력 이런 게 다 여자들이 남자한테 비해서 확실히 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연성이라든지 체지방은 우리가 훨씬 더 월등합니다. 슬프죠,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녀의 신체적인 차이를 무시한 채 선수의 타고난 성별이 아닌 내가 느끼는, 내가 원하는 그런 성별을 근거로 남자 선수인지 여자 선수인지를 결정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그 고등학생 체육대회였는데 그때 이제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네티컷 주의 분위기가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뛰는 게 합당해, 평등한 거야. 그래서 평등법을 통과시킨 주예요. 그래서 남자 선수들이 육상 경기에 막 출전을 하고 여자 선수들과 같이 겨루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한 여학생의 인터뷰를 담은 내용인데요. 당시에 그 우승했던 그 그 선수가 그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타고난 성별보다 내가 주장하는 그 성별이 내 성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환경에서 살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육상 경기에 출전을 해서 100m랑 200m 모두 다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실게요. A transgender high school athlete who is biologically a male took first place in both the 100 and 200 meter dash at Connecticut's Girls Track and Field State Championships. When I'm at the start of the race, when I'm lining up and getting into my blocks, everyone already knows the outcome. Those two athletes are going to come 1 and 2, and everyone knows it. The Connecticut Interscholastic Athletic Conference, the CIAC, says that athletes can choose to compete for the sport in which they gender identify with. No one thinks it's fair because we all know that males are physically stronger than females and they compete at a higher level. Petitions are circulating in Plainville and Glastonbury after 2 trans girls swept the competition at the State Track and Field Championships. Will be the end of girls and women's only sport if we make simply gender identity the basis for eligibility for girls. Right, you'll have men's sports and you'll have co-ed sports. HR 5 will affect athletics and it will change completely the landscape of competition. It will set no difference between a boy and a girl, and as a result, women will be completely eradicated from sports. It's taking away the opportunity to win for the girls, but in sports that have physical contact could become a serious safety issue. It's very frustrating and heartbreaking when us girls are at the start of the race and we already know that these athletes are going to come out and win no matter how hard we try. Track means everything to me. I wake up every day and go through school just waiting to get to track, waiting to run, waiting to jump.
I feel at home at the track. It's my happy place. In outdoor last year, there was another transgender that came out, and she competed as a male for 3 seasons and was mediocre as a male, and then ended up transitioning over to female and again blew everyone out of the competition. No one thinks it's fair, but everyone is afraid of retaliation from the media, from kids around their school, from other athletes, coaches, school administrators. And they don't want to drag attention to themselves, and they don't want to be seen as a target for potential bullying and threats. It's frustrating when you know that you're on your best, and no matter what, your best is never going to be enough. 네, 어떠십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중간에 인터뷰 중에 신체적 접촉이 있는 종목의 경우에 심각한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이중 격투기 여자 경기에 출전을 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는 그런 트랜스전더 선수가 있습니다. 이 펠런 박스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나서 여자 격투기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 선수에게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정말 그 펀치랑 무릎차기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처참한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양호한 거를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여자 선수들 수초 만에 그냥 안면, 무릎차기 막 이런 걸로 무자비하게 쓰러뜨리는 장면은 정말 너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진짜로.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브랜치라는 이 여자 선수도 정말 이렇게까지 제압당하는 기분이 든 적은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본인도 다른 여성들과 비교해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강한 그런 힘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한 그 힘을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자, 이거는 정말 공정하지가 않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게 형평성이고 공정이고 불공정한 건 정말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소수들의 인권조차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정말 너무 이질적인 것들이 같이 한데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명확한 진리의 기준으로 분리된 거를 하나하나 야금야금 침투해 가면서 이렇게 허물어뜨릴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공격하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영상 속에서 봤듯이 이거를 계속 허용할 경우에 여자 스포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어떤 듀크 법대였나요? 그 교수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기준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요지경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세상을 혼란과 혼돈 속으로 밀어넣기 위한 그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 그 말했듯이 이거를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분별하고 나 알고 있고 너무 속상해. 근데 이거를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속상했던 게 뭐냐면 너무 불공정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말하는 순간 나는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탄압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이것조차 자유롭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 인터뷰 다음에 비슷한 인터뷰를 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다 이거 처리하고 목소리 변조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나중에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 이렇게 어떤 분 왔다 가셔서 우리 우승 집사님이 찬양할 때 마스크 벗기를 꺼려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뭘까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떳떳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자, 이게 정말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명확하게 말씀만 기준으로 이걸 분별하지 않으시면 순간 그 인정에 이끌려서 이것도 맞는 말이다 하면서 훅 실려가는 거 진짜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 그 영혼들을 이 약한 영적 쓰나미로부터 지켜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완벽한 질서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계략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우리를 속박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서와 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참된 생명의 법이고 질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참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그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을 먹이지 않고 해가 되는 것을 그 손에 쥐어주지 않듯이 세상의 악한 생각들이 저희들을 또 저희의 아이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런 세상의 악함을 알려주심은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시대를 분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마땅히 전할 바를 전하게 하시고 또 때에 맞게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